자, 객관적 주의 의무의 제한 원리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고 산다. 쉽지 않은 일이야. 왜 그러냐면 옛날 조선시대하고 지금은 달라. 지금은 어떻게든 생활을 하루에 모든 걸 다 끝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부산에 갔다 온다. 하루에. 그건 뭐 도인이나 가능하다고 생각했지. 근데 지금 어째요? 일 다 보고 어쩌니까 부산에서 여기까지 서울까지 다시 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스피드시 되고 산업이. 지금 우리가 난처하게 된 게 그잖아요. 현 정부가 대통령 당선되면서 뭘 주장했어요? 탈원전을 주장했단 말이야. 원자력 발전소 없애버리겠다. 근데 원자력 발전소 없애면 뭐 어째요? 당장 그 많은 전기는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그렇죠? 전기가 수량이 많이 필요한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계획은 차차 없애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한꺼번에 없앨 수가 없죠. 자, 이것도 원자력 발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는 크나큰 위험이에요. 근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때 우리는 어떤 원칙을 지킨다. 네가 이 정해놓은 규칙만 위반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과실을 묻지 않겠다 하고 허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차도 엄청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죠. 그제도 김주혁인가 그 연예인 갑자기 죽었잖아요. 교통사고로. 그러면 하루아침에 순간 가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우리가 교통사고 날지 뻔히 알면서 된다. 차량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왜? 지금 스피드 사이고 산업 사이니까. 자, 이때 우리는 그 위험을 허용해 줄 수밖에 없다. 그게 허용된 위험이다. 다만 허용일 때 뭐를 기준으로 해서? 다만 안전수칙을 다 지키는 조건이야.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까지 책임지진 않아. 안전수칙을 지켰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과실을 묻지 않겠다. 이게 허용된 위험입니다. 특히 허용된 위험 법리에서 나온 게 바로 실내 원칙이 도로교통과 관련해서 나온 게 이거는 판례상 인정되어 오던 건데 우리는 도로교통을 만들어 거기에 위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전다 과실을 묻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실내 원칙은 도로교통 관련돼 있다가 지금은 분업 작업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우리가 방대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수술하다가 수술 잘했어요. 근데 마취과 의사가 마취를 너무 많이 했나 봐. 그러면 그 수술한 의사에게는 과실을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신뢰 원칙에서 나온. 내가 수술을 잘했을 때 마취과도 당연히 어쩐다? 마취를 잘했을 거라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 그런 경우는 수술한 의사에게는 책임지지 않겠다. 뭐 이렇게 신뢰 원칙은 방대하게 공동 분업 작업까지도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판례 보니까 신뢰 원칙과 관련해서 우리가 운전을 할 때 특히 솔직히 저도 그래요. 이 고속도로나 또는 고속국도 갈 때 특히 그렇죠. 중앙선이 있으면 상대 차량이 이쪽에서 이렇게 맞아보면 특히 겁나는 게 이게 고속국도에서 이렇게 휘어진 데 있잖아요. 휘어진 데 내가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마치 어쩝니까? 오는 게 나를 향해서 오는 것 같아. 느낌이. 그 순간적으로 어쩝니까? 그래서 1차선 가기는 좀 두려워요. 근데 고속도로는 여기에 분리대가 있잖아요. 분리대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고속국도는 그런 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속력을 내고 달리는 이유는 뭐다?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해서까지 진입하지 않을 거다 하는 걸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예견하고 혹시 들을지 모르니까 내가 속력을 줄여야 된다. 그럴 의무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2번 보니까 2번 판례 이해를 못 하시면 이게 무슨 판례인가 그러는데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봐요. 내가 길을 가는데 통상 우리는 한쪽 길이 막히면 어쩝니까? 이쪽 길은 뻥뻥 뚫려요. 그 희한하죠? 반반씩 나누면 좋은데 꼭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 횡단보도가 있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서 오던 차가 이 횡단보도니까 혹시 여기서 막혀 있으니까 사람이 여기서 건너갔고 혹시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달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나는 파란불이면 그냥 가는 거면 되는 거지. 혹시 이런 사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2번 판례. 자 3번 보니까 고속도로 양쪽에 휴게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휴게소에서 이 휴게소에서 혹시 이 사람이 이쪽으로 건너갈 거다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물론 자기들만 나는 안 가봤어요. 근데 뭐 토끼 굴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뭡니까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기는 내가 있다 참.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죽전 휴게소 거기 보니까 여기서 그 고속도로 위에서 이렇게 차 타는 데 있어 없어요? 있어요. 거기. 죽전 나가는데 거기에 내가 여기 토끼굴을 지나친 적이 있구나. 참 차 딱 한 대 다녀요. 많이 안 다니고 그러니까 서로 엇갈려야 돼. 저쪽에 차가 있으면 기다려야 돼. 그러다가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각종 차량의 내왕이 번잡해갖고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된 육교는 왜 만들어놨어요? 무단횡단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무단횡단을 감행하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근데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노인네들이야. 노인네들이 어쩝니까? 계단 오르는 게 진짜 싫거든요. 그 양반들이 무릎이 아프기 때문에 계단 오르는 거 싫어요. 나는 뭐 이게 방송 그런 사람들이 들을 이유는 없겠지만 내가 볼 때는 에스컬레이터는 있잖아요. 에스컬레이터. 어디 가면은 지하철 가면은 에스컬레이터 올라간 것만 있고 내려가는 거는 없어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 그거 잘못된 거야. 젊은 사람들은 잘 내려가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나이 든 사람들은 오르는 건 올라요. 근데 내리는 게 내려가는 게 더 힘들다고 그래. 노인네들은 항상 그래서 그걸 잡고 내려가시잖아요. 무게중심이 썰리니까. 근데 오르는 게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오르는 건 나도 잘 오를 수 있는데 내리는 게 이게 무릎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에스컬레이터는 올라가는 걸 위주로 한 게 아니라 그 노인들을 생각한다면은 내려가는 걸 위주로 만들어놔야 된단 말이야. 근데 반대로 만들어놨어. 그 사람 운동 삼아서 좀 올라가는 건 올라가도 되거든. 내려가는 건 사실 힘들어요. 그 사고 등산했을 때 사고 날 때 언제 사고 제일 많이 나요? 올라갈 때 많이 나겠어요? 내려갈 때 많이 나겠어요? 올라갈 때가 아니요. 내려갈 때 주로 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체가 쏠리면서 나타난 거예요. 올라갈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사고 별로 안 나요. 내려올 때 끝난 말이에요. 내려올 때 발이 휙 이렇게 미끌린다든가 했을 때 내려갈 때 사고를 제일 많이 내요. 사실은 올라갈 때는 그렇게 사고 나지 않습니다. 짚고 올라가니까 기어서라도 올라가잖아요. 근데 내려올 때는 그게 안 되잖아. 자, 그 다음에 거기에 6km 밑을 근데 6km 밑을 가던 운전자 근당에서 6km 횡단할 것이다. 그것까지 예상하고 갈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죠. 속도 줄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직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지금 신호를 받아가지고 직진 신호 받아가지고 가고 여기서 오고 있단 말이죠. 오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어떤 놈이 좌회전을 이렇게 시도할 거라 이런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타난 거죠. 그때 감속을 해야 할 주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 허용된 위험범위는 어쩐다? 뻔히 위험한데도 허용을 해주죠. 이유는 뭐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주의의 범위가 너무 넓어. 그러니까 너는 여기까지만 지켜라 하고 주의의 범위를 어쩐다? 축소 또는 제한하는 역할을 하죠. 동그라미 주의의 범위를 제한하는 그 100페이지 바로 위에 보니까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그랬죠. 그걸 만약 확장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면 엉뚱한 답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제한하는 기능하고 구성이 해당성이 배제되게 되죠. 자, 우리 참고 보니까 갑자기 뛰어든 행인이 운전자가 쳤어요.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그때 나는 무죄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실례원칙이죠. 여기는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아니단 말이야. 근데 왜 갑자기 뛰어들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운전자는 나는 무죄요 하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자, 문제는 우리가 그러면 실례원칙에 입각해서 도로교통법만 준수하면은 거기다 무조건 과실을 묻지 않겠다는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신뢰 원칙이 적용되는 한계가 있단 말이야. 어떤 경우냐? 바로 상대방의 규칙 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야. 통상 고속도로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죠. 거기는 우리가 일명 이제 좋지 않은 말로 개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상도 못 받는다 이 말이야. 개죽음이란 말을 쓰는데 사실은 고속도로에 사람이 올라왔어. 근데 고속도로에 사람이 가끔 올라갑니까 안 합니까? 올라가죠. 어떤 경우야? 도로 수선할 때. 도로 수선할 때 요즘은 그 사람들이 요즘 진짜 보기 힘들더라고. 근데 저기 가면 보이더라. 지금도 그 국도 가면 보여. 근데 요즘 고속도로에는 안 올라오죠. 옛날에는 참 많이 올라왔는데 뭐 누구? 뻥튀기 아줌마. 어떻게 막히면 꼭 거기 서 있나 몰라. 희한해. 근데 문제는 거기에 규칙 위반을 이미 인식했답니다. 자, 도로 수선한 사람들이 요즘은 어쩌냐면 옛날에는 도로를 막히니까 한 차선만 막아놓고 어쩝니까? 여기만 도로 이제 고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어쩝니까? 이쪽으로 오지 말라고 신호를 하죠. 근데 지금 그걸 안 해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저 앞에서부터 그냥 어쩝니까? 저 앞에서부터 막아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저 앞에서부터죠. 여기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아버려. 저기를. 그러면죠. 차들이 줄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미리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응? 여기 이제 도로 수선 여기 하잖아요. 그러면 저 앞에서부터 요거를 갖다가 이 차들이 올 때, 그렇죠? 올 때 요걸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게 완전히 공간을 줄여버린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저절로 어쩝니까? 차가 막히니까 속도를 안 낼 수 없죠. 요즘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짜증 엄청나요. 왜 그러냐면 아니 그 차가 없을 때 좀 공사하면 되잖아요. 꼭 낮에 해요. 희한하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한 사람들한테 아니 그 사람 그 차 많이 안 다닐 때 하면 좋잖냐. 밤에. 그 옛날에 밤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밤에 공사를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일하신 분들이 밤에 안 하려고 그래. 웃기는 거 토요일 일요일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노동하신 분들이 이제 웃긴다 이 말이야. 옛날에 요즘 노가대는 또 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안 한대요. 응? 이거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삶같이 사는다 이거지. 자, 하여튼 그냥 분들도 뭐 쉬는 날이 있긴 있어야 되니까 그럴 수는 있죠. 좀 어쨌든 씁쓸하다. 응? 자, 거기에 그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 그러면죠, 그때는 천천히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속도로 예상에서 뭐 원래 갑자기 뛰어든 거 내가 쳤을 때 책임지지 않지만 먼 거리에서 사람 발견했단 말이야. 공사하고 있는가 보네. 그러면죠, 속도를 줄여서 충돌을 방지해야 된다 그 말이야. 미친놈 고속도로에 올라와 그러고 박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쓸 수 있으면 써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이 보니까 이 고속도로에서 나타나지 않는 현상인데 국도에 가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차가 이렇게 중앙선이 있으면 중앙선이 분리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때 여기 오던 가던 차량 어쩝니까? 크락신을 넣어서 알려줘야 된단 말이야. 똑바로 가라고. 빵빵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경우는 대부분 졸음운전이 대부분이에요. 졸음운전할 때 이렇게 운전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깨워줘야죠. 그래서 거기에 미연에 방지할 주의무가 있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보니까 상대방 규칙 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죠. 상대방이 노약자나 불구자, 명정자 등과 같이 상대방에게 규칙 준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나 초등학교나 유치원과 앞과 같이 규칙 위반이 번번이 일어난 장소에서는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뭘 만들었어요? 스쿨존 또는 실버존 이런 걸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어린이나 노인들이 제 시간에 건너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특히 스쿨존은 애들이 산만해. 다시 말해서 부주의한단 말이야. 차 신경 안 써 그대들은. 그러니까 그때는 운전자 아예 천천히 가라는 거야. 만약 스쿨존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사고 나면 무조건 다 누가 책임져? 운전자가 책임지는 거야. 그래서 이
왜 그러냐면 그것은 어린이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려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판례 보니까 40m 전방에 버스 운전자가 가고 있는데 80m 전방에 어린애가 보이더라 이 말이야. 운전자 어떻습니까? 야가 혹시 뛰어들지 모르겠는데 하고 천천히 갔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의 방어 운전해야 된다고 그러죠? 방어 운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자기가 중앙선을 넘어놓고 야 너가 좀 비켜가지 그러냐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만 그러면 스스로 교통규칙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신뢰원칙이 적용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아닌 경우는 우리가 적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거기 관련 판례 보니까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위반한 건 과속한 건 잘못이야. 그러나 그 사고의 결정적 원인은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요런 사례죠. 자, 이렇게 8차선 도로가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속력을 내고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고 있는데 이쪽에서 됩니까? 갑자기 차량이 여기는 분명히 중앙선인데도 불구하고 이 차량이 여기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아파트 앞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아파트에 나왔는데 귀찮으니까 여기 원래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귀찮으니까 유턴하는 게 귀찮으니까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다. 눈치 봐갖고. 그 옛날에 우리 아파트도 요 앞에 이런 짓을 많이 한다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즘은 뭘 막아놨어요? 이렇게 못 다니게 분리돼 막아놨잖아요.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여기가 이제 마을버스 뭡니까? 버스 정류장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쩌냐면 여기서 나가갖고 어쩝니까? 요 분리대가 있는데 그걸 세상에 넘어가요. 참 이런. 아니 여기 좀만 가면 사실 뭐가 있어요? 여기가 횡단보도거든요. 이쪽으로 와갖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사람들 참 대단해. 할머니가 막 이렇게 가. 그래서 이거 아무리 물론 다리 아픈 건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못 가도 높이가 이 정도 되잖아. 근데 그걸 갖다가 또 어쩌냐면 여기를 또 부숴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놨잖아. 근데 여기도 이제 나사 박아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나사를 풀어놨더라고. 그러니까 그 지나가려고. 참, 누가 그 생각을 했는지 참 대단해. 아무튼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과속을 한 건 잘못이죠. 스스로 교통규칙 위반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 사고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이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그대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람한테만 인정을 하게 된다 그 말이야. 알겠죠? 그게 거기 관련 판례고. 자, 넘어갑시다. 과실범의 이법성과 책임,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고의범과 마찬가지로 과실범에서도 이법성 조각사익이 어떠니 책임 조각사익이 있으면 당연히 이법성 조각식이고 책임을 조각시가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과실범의 처벌로 들어가 보죠. 과실범은 원칙상 처벌한다 안 한다? 원칙적으로는 오로지 고의범만 처벌한다 했죠. 과실범은 어쩐다고? 외의적으로 처벌해요. 어떤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형법상에 과실범을 처벌한 건 몇 가지다? 9가지다. 자, 이걸 외울 때는 학생들이 두 문자 따서 외우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 화 한번 해봐요. 화, 일, 폭, 가. 까죠, 까. 가가 두 개니까 까, 교, 상, 사, 장. 그래서 두 문자 따는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해주냐면 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상법이라고 해서 이걸 말을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통상 5개 이하는 두 문자 따서 외우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죠? 5개가 넘어서면 이처럼 뭐 하는 게 좋다? 연상법을 만드는 게 있잖아요. 선생님이 만든 것은 일상 교실이 가스가 폭발해서 무너졌어요. 네, 알고 봤더니 그건 치사장의 과실이더라. 그러면. 그래서 요게 일수죄, 상해죄, 교통방해죄, 그 다음에 실화, 즉 방화죄를 말하죠. 그 다음에 가스, 전기, 방류죄가 있고 뭐가 있다? 공급 방해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폭발성 물건 파일제죠. 물건 파일제. 그 다음에 치사는 살인죄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요건 작물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바로 9가지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일상 교실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이제 통상 요즘은 식당 칸이 요게 한 2교실을 합해갖고 요즘은 이렇게 식당을 만들었죠. 정규 학생들이 먹을 수 있게. 그런데 여기서 가스를 잘못 닫은 다음에 펑 터져가지고 이 교실이 이 건물이 무너졌다 이 말이야. 알고 봤더니 누가 잘못했더라? 이 치사장이 가스를 잘못 닫았더라 그 말이야. 말 억지로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 낸다면은 통상 물론 9가지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 되는데 특히 이제 조심할 게 이 폭발성 물건 파일. 폭발성 물건 파일제. 요가 헷갈리는 게 뭐가 있어요? 폭발물 사용죄가 있다. 폭발물 사용죄는 이게 없다. 응? 없어. 폭발성 물건 파일지 폭발물 사용죄가 아니라는 거. 첫 번째 제일 잘 나오는 거. 두 번째. 그다음에 일수죄는 일수가 뭐예요? 물을 나무 집에 잠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집에 불 질러 버린 걸 우리가 방화라고 그러고, 그렇죠? 방화라고 그러고, 물을 잠기게 해버리면 물이 실려가게 한단 말이죠. 그런 것은 일수라고 한다. 우리 일이란 말은 해일 그러죠. 해일이 뭐야? 바닷물이 이렇게 넘쳐가지고 집을 잠겨버리면 쓸고 와버리죠. 그게 해일이란 말. 이게 심한 뭐라고 그래? 쓰나미. 그렇죠. 일명 쓰나미라고 그러죠. 그게 해일이라고. 일자가 그 일자를 말하니까 범람한다 이 말이야. 자, 일수죄는 특징이 있다면 과실 일수죄만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일반 과실 일수죄만 인정을 하고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 일수죄는 인정한다 안 한다? 중과실 일수죄는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이게 조심하셔야 돼. 반면에 작물죄는 있잖아요. 작물죄는. 유일하게 제3범죄 중에서 과실범 처벌한 건 요 작물죄밖에 없어요. 제3범죄 중에 유일하다. 유일한 게 바로 요 작물죄다. 근데 작물죄는 일반 과실 작물죄만 작물죄는 없어요. 업무상 과실, 중과실 작물죄밖에 없어요. 그럼 아까 일수죄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죠. 반대로. 아까 일수죄는 일반 과실 일수죄인데 업무상 과실, 중과실 일수죄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대로 일반 과실 작물죄는 없는데 업무상 과실, 중과실 작물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 작물죄는 업무상이나 중과실의 가중적 요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통상 다른 범죄는 일반 과실 처벌하고 업무상 과실, 중과실을 처벌하니까 무겁게 처벌한다는 거죠. 무겁게 처벌. 근데 이건 어때요? 일반 과실 처벌 경이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상으로 가중될 게 있어 없어? 없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다시 정리해 봅시다. 밑에 참고 보시고 과실죄 일반 과실만 처벌하고 일반 과실, 중과실은 처벌 기능이 없다. 반면에 작물죄는 업무상 과실, 중과실만 처벌하지 일반 과실은 처벌 기능이 없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업무상 과실은 업무상 과실에 의해서 가중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폭발성 물건 파일죄는 과실범을 처벌하지만 폭발물 사용죄는 처벌 기능이 없죠. 제3범죄 유일하게 과실범 처벌하는 거 뭐밖에 없다? 작물죄밖에 없다. 자, 작물죄는 그 대신에 일반 과실, 작물죄는 없고 업무상 과실, 중과실, 작물죄만 처벌하고 있다는 거죠. 자, 관련 문제 봅니다. 과실범은 전부가 든다. 결과면 반드시 과실로 인해서 결과가 발생했을 때만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론상으로도 과실 미수가 있을 수 없고 우리 형법상에도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한 경우는 없어요.
자, 문제는 이제 과실 공범이죠. 과실로 교사 방조할 수 있느냐. 교사나 방조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어쩐다? 고의를 가져야 돼. 그 고의도 하나도 아니고 어쩐다? 두 개의 고의를 필요해. 여기 봐요. 갑이란 사람이 만약에 을을 시켜가지고 병을 죽여버릴 거야. 이때 을을 정범이라고 그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범죄하는 이 사람을 뭐란다? 우리가 공범이라고 한다. 근데 이 공범은 우리가 어쩐다고? 이 정범을 통해서 범죄하겠다는 정범의 고의가 필요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을에게 범죄하겠다는 뭐야? 공범의 고의가 필요하단 말이야. 응? 그래서 고의가 몇 개요? 두 개의 고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도 아니고. 그래서 반드시 교사나 요 공범에는 교사범도 있고 뭐 또 있다? 종범도 있죠. 그래서 교사범이나 종범 모두 어쩐다? 이 중에 고의를 요구하고 있다. 고의 없으면 안 되죠. 과실로는 교사방조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거기에 과실범에 대해서 교사방조한 거. 자, 아까 있죠. 반드시 교사 방조는 고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과실범에 대해서는 교사나 방조가 우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과실범이 교사범이 방조면 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과실범 교사 방조한 걸 뭐라냐? 그걸 간접 정범이라고 해요. 알았어요? 다시 합니다. 과실범에 대해서는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반드시 이 사람을 통해서 범죄하는 고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과실범을 만약에 교사를 하거나 방조를 했을 때 뭐라냐? 여기 봐요. 이런 사례를 하나 기억해 봅시다. 의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의사가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뭐가 됐어요? 나중에 이제 열심히 공부해갖고 이제 정의사가 됐단 말이야. 의사 되려면 상당히 공부 많이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어째요? 의사가 어렵게 공부를 했어. 이유는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이야. 아버지는 왜 돌아가시냐? 사업에 공동 투자를 했다가 자기 돈을 누군가가 떼먹은 거야. 그래서 결국 망했다 이 말. 그러니까 어쩝니까? 그 화병에 돌아가신 거야. 근데 그 온수놈을 어째요? 하루는 자기 병원에서 만났어요. 환자가 돌았는데 하필이면 자기 아버지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야. 아들이 이제 불불 끓겠죠? 근데 그 사람은 자기를 못 알아봐. 그렇죠? 자기는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니까. 그래서 어쩝니까? 의사가 간호사를 부릅니다. 김 간호사, 오늘 여기 환자 들어왔는데 요거 주입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치료약이라고 줍니다. 간호사는 그걸 확인하고 났어야 되는데 확인도 안 하고 환자에게 주입했다면 그랬더니 당연히 죽겠죠. 이때 간호사는 죄책이 뭐예요? 업무상 확인 안 하고 났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 뭐다? 치사죄가 되겠죠. 그러면 이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한 의사는 어쩐다? 의사는 바로 살인죄에 뭐가 된다? 간접정범이다. 이처럼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교사 방조했을 때 우리는 뭐란다? 이걸 간접정범이라고 한다 그 말이야. 간접정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 과실범의 공동요구입니다. 과실범의 공동요구. 자, 우리는 공동이 또 배우겠지만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해서도 공동정범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학설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는 행위공동서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실공동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품이 아니라 상품백화점이나 성수대교분계 터널공사에서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성수대교가 붕괴된 사건을 한번 보죠. 자, 성수대교가 하루는 어쩝니까? 새벽, 그죠? 동이 트기도 전에, 그죠? 아침 일찍에, 아까 완전히 어쩝니까? 이 출근 시간대가 아니었어요, 다행히. 6시 좀 지났었는데, 그때 움직인 사람 누구예요?
대부분이 이제 뭐 막노동하신 분들이나 그렇지 않나요? 학생들. 근데 이 이제 성수대 그 한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도로 이제 다리를 놓으려면 이게 한강이야. 한강인데 한강에 다리를 놓으면 멀려 이 기둥을 세우죠. 그런 다음에 지금 교각을 세운 다음에 어쩝니까? 여기다가 다리를 얹습니다. 이렇게 얹어. 네? 얹어. 그래요. 어쩝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근데 이게 엉뚱하게도 이게 떨어져 나간 거야. 도중에 이게 떨어져 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 오던 차가 어쩝니까? 그대로 이렇게 떨어진 거지. 응? 근데 여기 이제 하필이면 그때 시간대가 고3들이란 말이야. 요거는 무학여고 3학년 애들이 그 학교 등교하다가 떨어져 죽었어. 근데 이상하게 이 세월호 사건도 그렇지만, 이상하게 대형 사고를 내면 이제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요. 그렇잖아요? 세월호는 단원고 애들이 죽었고, 요건 또 무참해 이 무학여고 애들이 죽었단 말이야. 이것도 대형 사고야 아주. 근데 이게 이제 왜 이게 뭐 갑자기 멀쩡하던 다리가 이게 교각이 떨어져 나갔냐 이 말이에요. 요걸 놓고 상당히 뭡니까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진단해봤겠죠. 그랬더니 이거는 사실은 거기 보니까 책에 뭐라 했어? 트러스 제작상, 그리고 시공사, 그리고 감독상, 감독 공무원들 이런 감독상의 과실이 합쳐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 판례는 사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설계자, 그리고 공사자, 그리고 여기에 감독자, 관리자 있죠, 관리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앞으로 성수역이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분기시켜버리자 하는 고의가 있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범죄 공동체라는데, 범죄 공동체라면 범죄를 같이 하자는 건 없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범죄 공동체라면 이거는 이 세 사람은 공동이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행위는 전부 뭐다? 과실이라는 행위로 똑같다 그 말이야. 그래서 과실범의 과실이 똑같으니까 공동이 될 수 있다. 행위가 똑같으니까 이게 행위 공동설이야. 그래서 행위 공동설은 공동설이하면 과실범의 공동정을 인정한다 그 말이야. 알았어요? 공동정을 인정하죠. 자, 그래서 우리 판례는 성수외교 붕괴 사건뿐만 아니라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나 각종,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각종 터널 공사라든가 공사를 할 때 사고 나는 거, 그런 것들은 전부 이 과실범의 공동정으로 묶어서 처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과실범의 부작용 나오죠. 과실 부작용이라는 것은 과실에 의한 부작용을 말하죠. 일명 망각범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깜빡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뒤에 이제 배우지만 일부러 젖을 안 줘서 애를 죽였다. 그럼 뭐야? 부작위한 살인죄라고 그래. 엄마가 젖 주는 시간을 놓쳐버렸단 말이야. 깜빡 잊어버린 거죠. 이때는 우리가 뭐라 그래? 과실치사죄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치사죄라고 한다. 자, 거기에 이제 결과적 가정범 들어가 볼까요? 결과적 가정범 15조 2항 결과로 인해 생긴 중한죄에 있어서 그 결과 발생에 예견할 수 없을 때는 중한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럼 결과적 가정범은 우리가 이제 이제까지 배운 것은 뭐다? 고의범 아니면 과실범 이렇게 배웠죠?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울 건 뭐다? 고의범과 과실범이 합쳐진 범죄.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걸 갖다 제3의 형태의 범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자, 결과적 가정범은 우리가 고의로 어떤 범죄를 했는데 생각지 않게 과실에 의해서 중한 결과가 나타난 거죠. 이걸 결과적 가정범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 가정범은 고의에 의해서 기본 범죄를 하는데
과실에 의해서 어쩐다? 과실에 의해서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결과적 가정입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고의로 상해를 가한다고 했는데 나는 원치 않았는데 애가 사망해 버렸어요. 이런 경우 우리가 상해치사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고의행 기본 문제다가 과실에 의한 중한 결과가 합쳐진 범죄. 그래서 고의범과 과실범이 합쳐졌다. 근데 이거는 사실 내가 고의로 한 건 상해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내가 왜 이 사망까지 책임져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상해만 가했는데 왜 사망까지 책임져야 되냐. 이건 나를 비난한 이유가 나는 상해만 가했는데 왜 이것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냐. 그래서 책임죄에 반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법은 그걸 막기 위해서 전다. 막기 위해서 처음 보니까 결과로 인해서 형이 중한죄에서 그 결과에서 예견할 수 없었을 때는 뭘로? 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중한죄로 벌하지 않는다. 중한죄로 빠지면 안 돼. 중한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예견할 수 없었을 때는 그러니까 너가 그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으니까 전다. 중한 결과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책임제에 맞춰서 우리가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놨다. 다만 가끔 시험에 우리 형법은 불명 조문에다 예견 가능성은 명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명시는 안 돼 있어요. 당연히 그렇다는 거지. 당연히 인과관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참고로 알아둡니다. 자, 결과의감 종류 나오는데 여기 머리가 아파요. 이거는 통상 우리가 이런 경우를 진정 결과의감. 다시 말하면 고의에서 기본문제라고 과실에 의해서 중한 결과가 나타난 경우를 말한다 그 말이야. 그러나 반면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쩌니까 만약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그러면 여기는 고의로 죽였다. 그러면 살인죄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이런 걸 진정 결과의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강간치사야. 강간치사죄는 내가 고의에서 강간했는데 원치 않게 여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만약 고의로 만약에 여자를 강간하다 죽였다. 그럼 뭐라 그래? 강간 살인죄라고 그래야지. 살인죄라. 그래서 이 치사와 달리 우리는 이 고의범을 따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때 이걸 뭐란다? 진정 결과의감이라.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냐? 그렇습니다. 그걸 부진정이라 합니다. 부진정 결과의감범이라는 것은 고의에 의해서 기본문제를 해요. 자, 고의에서 기본문제를 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과실에 의해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뭐다? 고의로도 중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가 바로 뭐다? 이게 뭐다? 부진정 결과의감범이야. 알겠어요? 예를 들면 무슨 말하고 있냐면 자, 현주 건조물에 불을 놨어요. 그러면 현주 건조물에 불을 놨으면 현주 건조물 방화죄죠. 근데 거기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사람이 있었던가 봐. 거기 자고 있었던가 봐. 그래서 사람이 다쳐 죽었어요. 그러면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야. 자, 여기서 나는 고의에서 기본문제였지만 과실에 의해서 중한 결과가 나타난 거란 말이야. 그럼 만약에 고의로 형이 자고 있는데 내가 형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불질렀다면 어떻게 됐어? 현주 건조물 방화 살인죄 그랬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형법에는 현주 건조물 방화 살인죄라는 게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현주 건조물 방화죄에다가 별도로 살인죄를 인정하고 하나의 형에서 발생이니까 상상적 경화 그래야 되겠죠. 이해되셔요? 그러면 현주건조물 방화죄는 조문을 보니까 재밌는 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봐요. 현주건조물 방화죄는 몇 년? 3년이거든요.
근데 살인죄는 5년 이상이거든요. 그럼 뭐 결국 상상적하면 나중에 배우지만 무거운 죄다 흡수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3년을 5년이 무거우니까 5년 흡수시킨단 말이야. 5년이 되겠죠. 그러면 현주걸 방화죄, 치사죄는 몇 년? 7년 이상으로 됐단 말이야. 그럼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과실로 잘못해갖고 사람을 태워 죽인 사람은 7년 이상이고 고의로 죽인 사람 몇 년이요? 5년밖에 안 된단 말이야. 형평성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때 그걸 막기 위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는 고의로 만약에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했더라도 현주곤염을 방화 치사죄로 해결하자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로 해결을 이렇게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쉽게 판단하는 것은 이런 거야. 부진적인지 진적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강간치사죄처럼 과실에서 중환경을 발생시키고 강간살인죄 고의로 중환경을 발생시키는 죄책을 따로따로 두고 있더라. 그러면 그게 진정 결과의 가용범이고, 알았죠? 이처럼 현주걸 방화죄를 좀 따로 두고 있지 않더라. 현주걸 살인죄라든가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게 부진적이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범죄는 통상 뭐다? 교통방해치사죄라든가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가 있죠. 그 시험 잘 나옵니다. 특수공무방해치사죄. 그리고 모든 중자 들어간 범죄가 대부분 중체포강제를 제외하고는 다 여기 중자 들어간 범죄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 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판례 보죠. 형법 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주근역 방화치사죄는 그 전단이 규정하는 죄에 대한 일종의 가중처벌 규정으로서 과실은 경우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게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다? 이런 경우를 부진정 결과의 가용범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현주걸 방화치사죄로 처벌하며 살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을 볼 필요가 없겠죠. 아까 얘기했죠? 현주걸 방화치사죄가 살인을 포함하고 있단 말이야. 고의한 범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살인죄 처벌할 이유는 없죠. 그러나 만약에 이제 문제는 내가 일반 형이 아니라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불질렀단 말이야. 그러면 일반 살인죄가 아니라 그건 전속살인죄잖아요. 그럴 때는 현주걸 방화치사죄다가 전속살인죄 상상적 경합이 된다. 물론 이제 그렇죠. 근데 특수공 방치사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애견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게 포함되는 부진정 결과의 가행범이죠. 다시 말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는 있지만 특수공무집행 방해 상해죄라는 게 따로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부진정 결과의 가행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쉽죠? 그래요. 자, 문제는 현주건역 방화치사죄에서 우리가 봤다시피 만약에 거기에 그 3번 지금 판례 잘 나옵니다. 별표하고 기본 문제를 통해서 고의로 중한 결과 발생한 경우에 가중 처벌한 부진정 결과의 가용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해서 결과의 가용보다 중한 정한 형보다 무겁게 처벌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고의범과 결과의 가용범의 처벌 상상적 경합이 되지만은 고의범에 대해서 더 무겁게 처벌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어쩐다?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결과의 가중범의 고의범에 대해서 특별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과의 가중범만 성립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거기 봐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고의로 상해를 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공무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하니까 특수 뭐가 돼?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는 근데 문제는 흉기로 상해를 가하게 되면 폭처법상에 상해죄가 또 있어요. 그래서 둘이 동시에 발생했으니까 이거는 상상적 경합이 돼야 돼. 근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2005년 폭처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이 폭접부 상해죄가 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보다 어째요? 무거웠었어요. 알겠어요? 무거웠기 때문에 그때는 특수집행방해치상죄에다가 폭접부 상해죄 상상 격형 아프게 판례했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 2005년이 지나서 폭접부 상해죄하고 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하고 형량이었죠? 똑같아. 알겠어요? 똑같아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이걸 상상 격형할 필요가 있었어? 없죠. 왜? 이게 포함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우리 판례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인정하고 여기에 폭접법상의 상해죄 이거는 따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판례는 그 내용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결과가용 처벌 규정 거기까지 한번 쉽시다. 결과가용 처벌 규정은 그건 따로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쭉 읽어두시고 왜 그냥 따로 외울 필요가 없는 게 거의 다 뭐가 들어가 있다? 치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 치자가 들어가 있어요. 다음에 치자가 안 들어간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연소죄야. 연소죄는 왜 연소죄라고 하느냐면 연소죄는 잘 들어봐요. 자기 건조물이나 자기 물건에 불을 놨어. 근데 그게 옮겨 붙어서 현주 건조물이나 공용 건조물이나 타인 소유 건조물이나 타인 물건을 태워버린 거야. 이걸 정확한 제명을 한번 이야기하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기 소유 건조물 방화, 자기 물건 방화, 현주 건조물 방화, 공용 건조물 방화, 타인 소유 건조물 방화, 타인 물건 방화죄. 그러면 제명이 끝난단 말이야. 그러면 제명 한번 이야기를 해줍니까? 힘들어 죽겠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연소죄 하고 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소죄는 치자는 안 들어가 있지만 당연히 였잖아. 결과적 가중법입니다. 자, 이해한 거니까 넘어가서 보니까 여기에 정리하고 끝냅시다. 주로 치자가 붙어있는 범죄는 다 결과감이에요. 그러나 연소죄는 치자가 안 붙어있지만 결과감이 있죠. 과실치상죄는 치자는 붙어있지만 미안하지만 결과감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기본 문제가 고의가 아니라 뭐다? 과실이야. 아까 얘기했죠. 기본 문제는 진정이든 부진정이든 고의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실치상죄는 기본 문제가 과실이기 때문에 결과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인죄는 결과감이 없어요. 살인보다 더 무거운 건 없죠. 그러니까 살인치 붙일만 게 없잖아요. 재산범죄 중에서 강도죄, 손괴죄는 결과감이 없어요. 있어. 강도죄, 손괴죄만 있고 나머지 재산범죄 없다는 거죠. 거기에 문장 잘 읽어야 돼요. 강도 손괴죄 외에는 그 말을 동그라미 해야 돼. 학생들 갖고 맞고 무슨 왜 없다? 그게 아니라 강도죄, 손괴죄는 있는데 그 나머지 범죄는 없다는 거예요. 재산범죄는. 왜? 절도하다가 상해 입힐 수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기로 상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성이 없다는 거야. 그러나 강도나 손괴로는 상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강간치상이 아까 설명했습니다. 2005년 이게 형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어쩐다? 옛날에는 이게 부진정 결과의 강범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진정 결과의 강범이 된 거죠. 중체포죄는 사람 체포해서 가혹한 행위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거고 중상해죄 중요한 결과의 강범이 아니야. 아까 얘기했죠? 중자 들어간 문제는 부진정 결과감이다. 그러나 중체포 강금죄를 뜬다고 결과감이 아니다. 알았죠? 시험 잘 내니까 아주 잘 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체이혼범 할 때 중자 들어간 범죄는 전부가 구체이혼범이다. 근데 중체포 강금죄는 구체이혼범이 아니라 침해범이다 하고 이야기했죠. 그때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그때 말할 때 다른 중자 들어간 문제 전부 중한 결과 발생해야 되지만 이거는 중한 결과를 요하는 게 가혹한 행위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아무리 치자가 붙어있더라도 형법에 규정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업무상 이르게 한 간음치상죄란 말은 없어요. 조문에. 그러니까 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쉬었다 하죠.